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노비를 연구하고 있는 신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노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신 분이 계셨고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고 장영희 교수님께서 이제 서강대 영문학과에 계시는 동안에 신입생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면접을 진행하시던 교수님 중 한 분이 여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을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문학을 하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정말 그 교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아주 재치있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계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계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역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느낄 수 없는 풍경이나 연장, 기계 너머로 겉으로 보기에는 차디차게 보이는 문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만든 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제도 너머로 역사학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역사가들은 마치 사람의 살냄새를 따라서 사냥을 하는 드라큘라처럼 시간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냄새를 따라서 사냥을 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나 또는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에 대해서,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비천하지만 역사 속에서 아주 잘 팔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노비들 그리고 또 노예들은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그리고 법률적, 경제적으로 한 개인이나 한 집단에 종속된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 없는 자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포로로 잡혀서 오거나 또는 한 사회 내에서 범법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로서 사회 내부에 있는 적으로 또는 사회 내부의 범법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사회 내부에서 탈락한 자들로서 항상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입니다. 사실 이런 강제 노동의 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나 미국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찍이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일본인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본인 여성 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태종 때의 일입니다. 김해부 박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비, 그러니까 일본인 여성 노예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산포나 제포에서 구매를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외노비는 도망치고자 노력을 했고 결국은 당시 외관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 사신들의 배에 숨어들게 되고 이를 알아차린 박천이 김해부 부사와 함께 항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김해부 부사가 일본 사신들에게 지금 그 외비를 내어놓지 않으면 외교상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인 사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는 사천이 없다, 즉 노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노예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노예, 이들이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특히 에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브라쿠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런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과 가까이 있는,
뭐 도축이나 무두질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천대받고 또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노예들이 이렇듯 조선에서도 팔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16세기가 가장 절정이었다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은 당시 일본 나가사키 대지마에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역은 상품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 상품들, 즉 일본인 노예들도 팔려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본인 노예들을 보고 격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금지는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만 금지되었지 암암리에 계속해서 노비는 17세기까지도 팔리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나가사키에서 출발한 이 노예들은 지금의 마카오, 당시에도 마카오였죠. 마카오에서 모여서 각지로 분배되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필리핀 루손섬이나 또는 말라카, 또 인도 고아, 그리고 중남미 등지로 말입니다. 당시 나가사키에서 거래된 노예가 얼마나 많았던지 당시 포르투갈 선교사가 만든 일포사전, 일본어 포르투갈 사전에 따르면은 다양한 노예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토카도이나 히토아키비토 또는 히토카이부네 이런 등등의 단어들인데요. 히토카도이는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약탈하고 끌고 가는 자들, 또는 히토아키비토는 사람을 사고 파는 상인, 또 히토카이부네는 노예 혹은 유괴한 자들을 실어 나르는 배라는 단어입니다. 이렇다 사전에 실릴 정도면은 얼마나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했었고 또 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일기, 나가사키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은 나가사키에서 거래된 100명의 노예 중에서 합법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이 나가사키에서 마카오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일본인 노예들은 그러면은 어디로 많이 팔려갔나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카오, 필리핀 고아, 그리고 중남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 곳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인 팔린 노예들이 1차적으로 집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노예들이 팔려가기도 했지만 많은 노예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포르투갈인이나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인 노예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자결을 명하든지 또는 바로 나가서 굶어 죽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잔인한 형태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마닐라나 이제 루손섬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지역에 이미 일본인들의 정착촌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인 노예들이 더 쉽게 그곳에서 팔리고 또 거래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루손섬 북부에는 이미 600명 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했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 링가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인 노예들이 많았고, 그리고 일본인 상인들도 많이 와서 그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아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인들의 동방 무역의 거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군사, 그리고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가사 활동이라든지 그 포르투갈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들이 증가하게 되자 포르투갈 국왕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1603년에 노예를 금지를 한다. 고아 내에서 노예를 금지를 한다라고 하자 다양한 포르투갈 시장,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 그리고 포르투갈 귀족들이, 고아 내에 있는 귀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령 인도는 만성적으로 병사가 부족하고 이들을 풀어주면은 방위에 위험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풀어주면은 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국왕은 1605년 고아 내에 일본인 노예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되고, 마침내 고아 시내에 일본인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게 됩니다. 중남미 같은 상황은 지금의 앞서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일본인 노예들이 많이 팔려나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미묘한 정치적인 관계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몇몇의 노예들이 있었고, 그런
그런 이야기들은 멕시코 국가문서관 소장 이단신문 기록과 예수의 선교사들의 증언 서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메라고 하는 일본인 노예와 디에고 델 프라도라고 하는 일본인 노예, 그리고 일본인 노예 부부가 있습니다. 이 셋 다 해방 노예로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서 자신들의 자유를 산 해방 노예들입니다. 일본인 노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얼굴에 노예라고 하는 그런 노예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들의 삶이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노예의 삶은 아주 비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상품으로서 팔려가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사회 전체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묵묵히 살아가던 일반의 보통 사람들, 그리고 비천해 보이는 이들입니다. 바닷속을 한번 보면 우리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바다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죽어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긴 쉽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증감하는 것에 따라서, 또 그리고 물고기들이 산호나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바닷속 생태계 또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물고기들 중에서도 그들을 이끄는 존재, 몇몇의 존재들이 그것을 이끌고 자신들의 무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 변화를 이렇게 이루어내면은 그것을 기민하게 알아차린 영웅 또는 왕 또는 지도자가 우리 사회 전체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비천했던 이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아름다웠던 역사만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 히틀러나,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슬라브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푸틴의 그런 잔혹한 전쟁 범죄와 같은 일들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역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역사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보통의 사람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비천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의 신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